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누구나 한 번쯤은 두 이야기의 유사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간의 관계에 대해선 생각해본 사람이 많지는 않죠. 파리의 부엌대기 소녀와 전주 서문 30리 밖에서 밭을 일구던 콩쥐는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신데렐라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아시아의 신데렐라 해설편입니다. 지난 편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혹은 잃어버린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타고 본편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가죽신을 잃어버린 또 다른 소녀를 찾아 1000년 전 서남아시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서판은 문자로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마돈니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고양이 신데렐라보다 무려 800년이나 앞선 AD 1000년경에 기록되었고요. 채집한 사람의 이름과 출신까지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서판은 여러 면에서 놀라움을 선사하는데요.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무려 1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에 한번, 그리고 유럽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수십 마일리 떨어진 동남아시아 해안가에서도 구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합니다. 서판은 여러 장면에서 독일의 아센푸테를 생각나게 합니다. 정을 나누던 작은 생물의 도움으로 축제를 참여할 수 있게 된다던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인연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게 된다던가, 주인공을 핍박하던 이들이 돌에 맞거나 눈알이 뽑히는 등 처절하게 죗값을 치른다는 설정까지 1000년이라는 시차가 무색할 정도로 두 이야기는 줄거리를 넘어 감정선마저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일까요? 학계에선 아센푸테리야말로 신데렐라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일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서판 이전에 또 어떤 신데렐라가 존재했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판 덕분에 신데렐라형 이야기가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입과 문자로 전해주고 있었음을,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맴돌던 이야기가 아니라 서아시아를 건너 수십 마일리 떨어진 주중해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카종과 할록은 베트남 일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꽤 유명한 구전 동화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고 있죠. 구전 순서로 볼 때 카종과 할록은 서판과 콩쥐팥쥐의 중간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작품 사이에 교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모가 키우고 있던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 뼈를 추슬려 도움을 받는다는 초반부의 설정은 서판과 같고, 의붓 어머니가 주인공을 죽이고 대신 왕비 행세를 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후반부 설정은 콩쥐팥쥐와 같습니다. 카종과 할록은 알려진 신데렐라형 이야기 중 가장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의 흐름을 보면 콩쥐팥쥐와 닮은 점이 많은데요. 잔혹성으로 따지자면 카종과 할록이 한 수 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언니를 처형하려 할 때 콩쥐는 말렸지만 카종은 먼저 나서 팔팔 끓는 솥에 넣어 삶아버리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주인공이 직접 젓갈을 담가 계모에게 한 통 다 먹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콩쥐팥쥐 차례가 되었네요. 콩쥐팥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의 카종과 할록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라 싶을 때 어디선가 계모 언니가 다시 나타나더니 주인공을 죽이고 왕비 자리마저 약탈해버린다는 것과, 홀령이 된 주인공이 궁궐 밖으로 남편을 불러내어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다시 자신의 신분을 되찾는 것까지 두 이야기는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주인공을 살해한 언니가 사지가 찢겨 젓갈이 된다는 것과, 이 사실을 한 계모가 실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까지 딱 봐도 한 이야기에서 파생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두 이야기가 많이 닮아있죠. 그러나 조금만 확대해보면 콩쥐 이야기가
훨씬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나 친절한지 첫 대목부터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 살았던 곳, 콩지라는 이름의 유래와 계모의 성까지 꼼꼼하게 알려준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줄거리 시작 전에 인적사항을 읊어주기는 대한민국 고전동화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심청의 아버지가 황해도 황주목 도하촌 출신의 심학규라던가 장하와 홍련의 아버지가 평안도 철산 좌수 배무룡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부분은 차후 전래동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콩지 팥쥐 안에 숨어있는 몇 가지 디테일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디테일로 계모의 핍박과 그에 맞서는 아이템들입니다. 나무 호미로 반매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배짜기, 거피, 석섬 찍기 등 핍박의 강도와 종류도 다양하지만 이에 맞서는 대응팀 역시 여느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뿔이 3개 달린 신비한 소, 깨진 독을 한 방에 커버해주는 두꺼비, 거피 석섬을 순식간에 찧어주는 조류 특공대에 더해 7월 7석에나 등장하는 줄 알았던 배틀의 달인 직녀까지 임무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조력자가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 중에 직녀는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 네이, 댕기, 물에 젖지 않는 버선과 예쁜 신까지 풀 패키지로 내어주죠. 두 번째, 잔치 설정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여타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느 날 열린 마을의 축제거나 왕자의 신부감을 뽑는 선발대회 정도로 단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지 팥쥐에선 5월 단오와 외가 잔치라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단오는 유교 사회에서 여인들이 마음껏 그래봤자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를 띄우는 정도겠지만 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10대 소녀에게는 가슴 설레는 축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외가의 잔치는 어땠을까요? 콩지에게 외가는 자신을 오롯이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였을 겁니다. 언제라도 달려가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은 곳이었겠죠. 그러나 계모는 그마저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친딸만 데리고 전처의 친정잔치에 찾아가는 염치 없는 모습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동양의 신데렐라에는 끔찍하고 잔혹한 소재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야기 속 등장하는 물고기뼈와 신비한 동물, 그리고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은 모두 먼저 떠난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뒤집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어머니가 주인공 곁에 있었다면 이런 핍박을 받을 리 없었겠죠. 서양의 신데렐라는 아버지도 살아있고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정도만 당하지만 동양의 신데렐라는 양친 모두 없는 가운데 모진 학대를 받다 인생 좀 필까 싶을 때 계모와 언니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주인공의 복수가 잔인한 1차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질이 다르다는 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젓갈을 담그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하나뿐인 딸의 이런 학대와 죽음을 목격했다면요? 우리나라 말 중 분노의 표현 중에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씹어먹는다가 아니고 시원치 않다입니다. 자식에게 해를 가한 자, 그것에 대한 분노는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심성 고운 소녀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다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되돌아오면서 해피엔딩이 되는 이야기를 통칭해 신데렐라형 민담이라고 부릅니다. 신데렐라형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전래동화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많이 발견되는 스토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선과 악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이야기는 기원전에 작성된 이솝우화에서부터 현대 동화에 이르기까지 구전문학 전 분야에 걸쳐 두루 발견되는 소재입니다. 성경책만 봐도 신구약에 걸쳐 여러 편의 형제간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드라마인 카인과 아벨, 늙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 어린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형제들,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질투하는 형의 이야기 등등 형제의 투쟁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는 전 세계를 걸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제 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이 따로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권을 막론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견되는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다릅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핍박, 잃어버린 신발 한 짝, 신발 신어보기 이벤트, 주인공의 신분 상승, 계모와 언니들의 정제로 이어지는 오직 신데렐라형 이야기에서만 발견되는 세밀한 설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반면 아프리카와 이집트, 아메리카 대륙에는 신데렐라형 구정동화가 전무하다는 사실 역시 창작 동화임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문학계에서도 역시 한 개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서구의 신데렐라와 한국의 콩쥐팥쥐는 어째서 이야기가 비슷한 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구한말, 개항과 함께 서양인들을 통해 들어온 신데렐라가 우리식으로 각색됐다고 하는 이해가 있었고, 유럽의 이야기가 중동과 중국 대륙을 거쳐 실크로드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곳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동화의 부학과 함께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쯤은 웃고 넘길 수 있겠죠? 신데렐라의 진짜 고향은 어디일까요? 카종과 할록이 살았던 따뜻한 동남아시아였을까요? 아니면 1000년 전 처음으로 잃어버린 신발 한 짝에 대해 기록된 바 있는 중국 서남부 어느 바닷가 마을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원류일 것이라는 것과,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프랑스 왕국의 사교계를 사로잡던 쌍들리옹보다 단호의 그네 타기를 희망했던 콩쥐팥쥐가 원작일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꼴랑 4편, 한 시리즈를 올리는데 꼬박 2년이나 걸렸네요. 오늘로 신데렐라 시리즈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오랜 시간 보잘것없는 에피소드를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집도를 맡고 있는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